저는 비온의 주의와의 해석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그냥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분석가, 훈련생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와의 해석이라는 책과 좀 전에 강의 들으셨던 흑암의 빗줄기, 이 책을 조금 같이 믹스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근원적으로 이게 뭐야 하는 이 무한이라고도 얘기하고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라고 얘기도 하고 신학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궁극적인 실제, 나는 아까 뭐라고 표기한다고 했죠? 기호5라고 표기할 거야 라고 비온이 이야기를 하죠. 기호5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become, 되어져 가는 것이다. 알고 들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 감각적인 기초한 이 언어로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진화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에서 어디로의 변형이에요? K로의 변형이다. 그럼 K가 뭐냐? K가 뭘까요? 알고자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게 뭐야? 베타 상태에 빠져있는 거에서 알고자 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마음 상태. 이게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 상태로 그 O를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능력이 바로 K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는 환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K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지 못하는 환자의 O를 알기 위해서 그 환자의 O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투사적 동의실 나왔잖아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온이 그 분석가, 훈련생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었죠? 좌표를 만들었어요. 객관적이고 분석가가 관찰할 수 있도록 환자를 관찰할 수,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모든 통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좌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표 딱 보니까 머리가 딱딱 아프시죠? 아니야. 네. 네, 좋아요. 자, 이것은 자연 관찰의 자처럼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모태로서 분석가가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에 대해서, 좌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셔야 해요. 이 좌표는 처음에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어요. 네, 열과 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기는 것, 우리가 사고로 담기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구체적인 거에서 어떻게 되냐면 추상적으로 나아간다. 여기 보시면 베타, 알파 나오지만 나중에는 과학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추상 영역으로 발달되어가는 수직적인 축이 있고 가로축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하드웨어예요. 담는 거예요. 분석가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담아주는 역할처럼 수평적인 축이 있다. 사고를 마음에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수평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정의적 가설, 푸시, 표기, 주의, 탐구,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적이고 잠재적인 것에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현실적이고 밖에서 이제 잘 살아내야 되니까 실행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질문은 비온의 좌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질문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이 좌표를 설명해서 선생님들한테 씹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자, 4가지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베타 요소는 폭발적인 파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 요소 얘기하면서 여기 정의적 가설과 푸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 요소와 꿈사고에서는 성취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의와 표기를 어떻게 분석가가 담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왜요?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까 들으셨죠? 좌절을 겪어요. 그런데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탐구하고 나중에는 행동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고차원적인 부분은 추상적인 부분.
보편성과 추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과학적 영역체계와 대수학적 방법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타 요소부터 가실게요. 좀 전에 베타 요소 들으셨잖아요. 이게 뭐야?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부인해. 그러니까 텅 빈 것처럼 무언가 없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타라는 거예요. 이런가 무언가가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정서적인 공간에 정신적인 공간은 무한한데 거기에 다 파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화를 하거나 요 기호에 놀라지 마세요. 여기 페이션 환자는 베타 상태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베타 상태면 뭔진 모르는데 통증이 있어. 어디 아프신 신체 증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화가 나. 예전에 제가 많이 이랬어요. 애들한테 이 화가 그냥만 올라와서 제가 베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정신분열적으로 시간 감각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혼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베타 상태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표상이 안 떠. 그러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좌절을 해. 그래서 베타 요소가 팽창했다가 분열했다. 계속 이 반복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베타 상태는 진짜 5가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야 되잖아. 강박증처럼 막 공허해서 계속 행동으로 간다든지 막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가는 어떻게 담아주냐면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이름이라고 하면서 이름하면은 이거하고 연결돼. A하고 B하고 연결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신체 증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정신적인 통증일 수 있어 라는 가설을 세우면서 어떻게? 정신적인 통증 때문에 내가 아픈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럼 신체 증상은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타 상태에 있는 것들을 분석가가 담을 수 있는 이제 가설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표시 많이 보셨죠? 기억나세요? 네, 푸시. 네, 푸시라고도 하고 푸사이라고도 하는데 접촉 장벽이에요. 걸려야 돼요. 자, 원초적으로 올라오는 이 베타 상태가 어떻게 돼? 현실 세계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열에서는 이 푸시에서는 감정의 부인이 바로 주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적인 금기, 법칙 여기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원초적인 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열에서는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걸러주지 못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허위적으로 점점 증가해서 내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환자는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요? 네,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A라는 환자가 자기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이 베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계속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살 수조차 없어요. 3일 후에 와가지고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남아있지 않아요. 또 2년 시간성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아이스크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돼요? 왜곡이 돼요. 거짓말을 딱 들어오면 잠깐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내담자가 계속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 분석가는 어떻게 하냐면 요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을 철자를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으아! 네, 나 공포 무서워 했던 외침이잖아요. 그 아이스와 뭐야? 시기심과 파괴성 이거하고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아. 또 아이스크림과 뭐가 엄마 젖가슴에 엄마에 대해서 이런 이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아 하고 가설을 세웠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그러면서 이 환자는 어느 상태에 빠졌냐? 지금 요 A2 지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뭘 갈 거냐면 이제 베타 요소를 이제 소화해야 돼요. 우리 가설도 세웠으니까 알파 요소로 가볼게요. 알파 요소는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아까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베타 상태에 있었잖아요. 사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바로 알파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강의를 너무 잘 들어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정신화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 감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아이가 와 울어요. 어떻게 그러면 엄마가 이런 거 못해서 좀 많이 찔려요. 불편했어, 아팠어, 배고팠어 이렇게 담아줘서 언어로 이 알파 기능으로 이렇게 담아주는 역할로 하면서 알파 요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많이 미안해요. 네. 여기 바로 투사적 동일시인데 이 투사적 동일시로 계속 알파 기능을 해주고 알파 요소가 많이 늘어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알파 요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겠죠. 근데 그거 아직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들에서 부분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꿈으로 어떻게 꿈사고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베타 상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꿈도 못 꿔요. 꿈도 안 꿔. 그런데 내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이제 잠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 원초적인 거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구조가 다시 잡아질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꿈사고와 꿈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잖아요. 신화, 변신 이야기. 들을 때 처음에 강의 듣고 소화해서 해주셨으니까 알아들었지만 책을 딱 읽으면 도대체 뭐래. 엄마가 아이 죽이고 아까도 강의 들으셨지만 엄마가 아이 죽이고 남편 복수한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이게 뭐야? 자, 내 안에서의 공격성이나 이런 성취된 마음, 여자에서 결혼한 거 자기 투사하면서 남편이 안 해줬을 때 막 화나는 이 원초적인 거 그대로 신화 안에서 또 그런 걸 내가 꿈에서 계속 표현을 하는 게 단계가 바로 꿈신화, 꿈사고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과 욕망이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가 기억하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와 합일되면서 내가 깨달아졌어. 그거 어떻게 해요? 계속 고정시키고 갖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틀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고 발전하려고 진화하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론 하나 배우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이론 하나 가지고 계속 분석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 강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무아 다른 책,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 이렇게 계속 무아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과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분석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꿈사고도 이런 거 들었어. 어떻게 하냐면 표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을 하면 관심을 갖는다, 지각한다, 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꿈을 갖고 왔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포착을 해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냐면 추상적인 기호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묻어있잖아요. 사랑, 아까 보셨죠? 사랑, 증오, 알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서적인 것들이 묻으면 중립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추상적인 기호를 통해서 좀 거리를 두고 해석을 해나간다,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기된 것들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적어놓은 것들, 관심을 가진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인데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적인 내담자의 정신적인 요소들, 쉽게 말을 하면 선택했어? 그러면 집중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온 그 기호들,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그 영혼을 알아가려고 계속 맞닿을 때, 영혼과 영혼으로 계속 만나려고 계속 집중하는 단계가 바로 주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이 늑대인간에 나오는 쥐인간이 되게 오래 살았다고 하죠. 아까 말하는 분석가와 내담자와 분석가가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 영혼과 어떻게든 소화시켜 주려고 막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늑대인간과는 다르게. 그런데 이런 쥐인간이 사례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갖고 왔죠. 무슨 꿈을 갖고 왔죠?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분석가의 엄마가 죽어서 내가 조문을 가는 꿈을 꿨어요 라고 갖고 왔어요. 예. 근데 내가 조의를 표했는데 내가 버릇없이 웃을까봐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조문 봉투에다가 PC, 조의를 보냅니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PF로 바꿔 써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글씨로 표기를 한 다음에 이 표기된 거에 이 분석가는 어떻게 했냐면 주의를 집중했어요. 계속 어떻게? 이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내담자가 나한테 무슨 표현을 이렇게 못해서 이 꿈으로 가져왔지? 그러면서 계속 그 영혼이 말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거. 아, 나에 대한 공격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단계에 내담자는 C3나 C4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기됐을 때는 내담자가 C3에 있었겠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영혼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을 할 때 이 내담자는 C4로 갈 수 있다. 왜? 분석가가 담아주기 때문에 그 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개념. 전개념, 개념화, 개념, 또 탐구와 행동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전개념 아까 들으셨잖아요. 미리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릇이에요. 빈 상태예요. 사고 생각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말하면 나 북클럽 가면 지식을 얻을 거야. 북클럽만 가면 내 문제 해결할 거야. 다 맞을 거야. 이런 상태로 이 생각하는 공간을 가지고 북클럽에 오셨죠. 네, 전 개념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 개념화 단계에서 분석가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말한 기억과 욕망을 계속 절제하면서 절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되어 있던 지식이 계속 그 빈 공간에 들어가면서 소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채워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도 분석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그 인내력이 없으면 전 개념화에 발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 개념화가 아까 전에 빈 공간이었잖아요. 나 거기 가면 뭔가 될 거야.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왔어. 그런데 와서 토론하고 감각적으로 토론하고 또 책을 읽어오고 또 강의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고 감각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념화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적인 인상과 만났을 때 전개념화의 개념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념, 전개념 또 개념화 이런 것들이 자각, 쉽게 말하면 나 저기 가서 뒤에 똑똑한 사람 될 거야. 아니 저기 가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자각과 또 감각적인 자각들 계속 나를 보면서 그런 자각들과 계속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이런 개념화가 뭘로 변하냐면 개념으로 바뀐다. 이 개념은 추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이 반복하면서 알게 된 개념들 혹시 뭐 있으세요? 저는 삼각화. 저희 이제 집에 가면서 어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건 모르는데 삼각화는 알겠어.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오의 개념을 알고 가시는 거죠. 또 풀시의 개념, 또 매번 들으시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조각조각 알게 된다. 이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고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주의 집중을 했어요. 아까 영혼과 영혼과 만나서 계속 집중하는 거, 만나는 것이 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 탐구에서는 그 이상이에요. 이것이 주의된 것이 세계 내 존재로서 인정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그래 개념으로 됐어. 그런데 그 개념화된 것이 여기에도 맞고 이 사례에도 맞고 저 사례에도 맞고 이 가정에서 하는 상황과 맞고 이것이 다 연결돼? 이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게 바로 탐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는 과학적인 탐구와 또 환각적인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표기했잖아요. 또 영혼과 영혼과 만나면서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주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깊이 세계 내 존재 안에서 다 연결 접속해보면서 탐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알고 계신 행동과 똑같으신가요? 네, 현실에서 대상한테 실현하는 게 행동이다. 이런 조각가나 음악가,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블루에서 그 여자가 계속 이 여러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어떻게 하냐면 곡을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어찌 보면 계속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그 강의를 만들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유튜브를 올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할 때는 이 조각가나 음악가는 F6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행동은 이거는 테이크 액션이에요. 계속 주의 집중하고 이게 단계별로 간 테이크 액션인데 행동하라는 게 있어요. 액팅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액팅아웃은 뭘까요? 베타 요소 상태에서 담을 수 없어, 사유도 안 돼. 어떻게? 바로 행동으로 튀는 것이 바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행동으로 사고로 이렇게 튀는 사람들이 행동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은 이 추상적인 영역이에요. 과학적 영역 체계와 대수적인 방법인데요. 자, 과학적 영역 체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장 투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투사적 동일시 있잖아요. 신장 투석이라는 건 내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계속 걸러지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정 세계 안에서도 내가 담당하지 못해. 그러면은 분석가한테 던지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던지든지 투사적 동일시로 그것들을 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체계가 바로 연역적인 과학적 영역적 체계인데 요것이 지적과 이 신장투석의 과학의 영역과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정신분석학에 있는 개념과 어떻게 해요? 연역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역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제한적이고 누가 봐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야 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적 영역체계의 이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있을까? 이 G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온이 이 과학적으로 내가 이거를 설명할 거야 좌표로 그리고 또 자기 이제 멜라니 클라인 대상관계 이런 가지고도 이렇게 버무렸잖아요. 프로이트도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야 계속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것과 자기만의 영역 이것들을 연계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대수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구체성을 잃어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요? 느낌적인 느낌,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추상화의 능력을 통해서 부재한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딱 보면 감정, 감각 그게 아니라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 이런 거 딱 숫자만 보면 우리가 이거구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있어요? 네. 아주 최고 속도의 5성에 도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감정 없고 여기 도달한 사람도 없지만 또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체계가 없어요. 더 이상. 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맨 끝에 보면 표에 보면 N이라고 써 있어요. N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 뭘까 계속 파고들어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무한한 여백이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 말고도 더 있어. 무한해.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n으로 표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온이 말해요. 수학은 성취 언어일까? 복구의 언어일까? 자, 오라는 것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것을 복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한한 것들로 계속 진화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활동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의 여백으로 뒀다라고 합니다. 종합입니다. 자, 기존 분석가들은 좌뇌를 사용해서 관찰하고 감각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무의식이 만나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비오는 그거를 좌표를 만들면서 자기가 이론화해요. 어떻게? 좌뇌와 우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술적인 경지에 속한 심리학적인 치료 방법을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분열성 환자들한테는 이 도표가 되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정신분석가는 시간과 공간, 그치, 그거 존재하는데 그렇게 존재할 수 없는 정신의 영역도 봐야 하지만 감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계속 통합하면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의 언어를 발굴해서 내담자에게 어떻게 담아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용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발굴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비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시죠? 나만 아나?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김병훈 교수님이 만든 사례 개념화 지도예요. 비온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차원 있죠? 관계역동 있죠? 자, 정신분석의 관계역동 있죠? 그 정신현상학 있죠? 담화, 에너지. 아래축, 세로축도 감정, 생각, 충동, 신체, 행위, 대사, 상황, 구조. 비온보다 더 어마어마하죠. 자, 분석가는 랜덤자들의 언어를 여기다 다 기입하면서 그렇게 이성과 감정의 축을 다 버무리면서 이해하고 진화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